서울의 심장부. 강남 테헤란로의 아스팔트가 11월의 차가운 폭우에 잠겨 있었다. 금요일 저녁, 도시는 완전히 마비되었다. 수백 개의 붉은 브레이크 등이 빗줄기 속에서 번지며 거대한 주차장이 되어버린 도로를 수놓았다. 이 완벽한 혼돈 속에서 마이바흐 S클래스에 방음 처리된 실내는 외부의 아수라장과는 완전히 단절된 고요한 성격이었다. K퓨처 그룹의 32세 총수. 강지훈은 이 침묵 속에서도 미세하게 좁혀진 미간으로 자신의 분주함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는 10분 뒤에 시작될 긴급 주주총회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의 손목에 감긴 파텍 필립 시계의 초침 소리가 이 정체된 시간 속에서 유일하게 그를 재촉하는 듯 했다. 안 실장. 그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운전석에 경호 실장에게 물었다. 목소리는 비에 젖지 않은 아스팔트처럼 건조했다. 얼마나 더 걸릴 것 같나. 안 실장은 룸미러로 강지훈의 얼음장 같은 옆 얼굴을 힐끗 살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만 앞쪽에서 사고가 난 듯합니다. 10분 내로. 강지훈은 대답 대신 작게 혀를 찼다. 10분. 그에게 10분은 수백억 원의 가치를 지녔고 지금 이 순간은 그보다 더 중요했다. 그는 기다리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고 통제할 수 없는 변수를 병적으로 싫어했다. 그리고 이 교통체증, 이 모든 것이 그의 신경을 날카롭게 긁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완벽하게 밀폐되었던 그의 세계에 균열이 생겼다. 고개를 들자 차창 바로 앞에 비에 젖어 살갗에 들러붙은 낡은 티셔츠를 입은 작은 아이 하나가 서 있었다. 아이는 마이바흐의 두꺼운 방탄 유리를 작은 주먹으로 필사적으로 내리치고 있었다. 뭐 하는 거야? 안 실장이 경악하며 차에서 내릴 준비를 했다. 강지훈의 표정은 짜증을 넘어 분노로 변하고 있었다. 감히 그의 이런 식으로. 안 실장이 우산을 들고 차문을 열자 바깥의 소음과 빗줄기가 실내로 쏟아져 들어왔다. 꼬마야, 위험하게 뭐 하는 짓이야. 당장 비켜. 경호 실장의 위압적인 목소리에도 아이는 물러서지 않았다. 7살이나 되었을까. 비쩍 마른 아이. 서하나였다. 하나는 차 문손잡이를 필사적으로 붙잡았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범벅이 된 얼굴로 아이는 절규했다. 아저씨, 제발요, 우리 엄마가. 아이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웅걸거렸다. 안 실장은 이런 상황에 익숙했다. 돈을 노린 동정심 유발. 그는 아이의 손을 억지로 떼어내려 했다. 이러면 경찰 부른다. 저리 가. 강지훈은 다시 서류로 눈을 돌리려 했다. 시간 낭비였다. 그는 지갑에서 현금 몇 장을 꺼내 안 실장에게 던지듯 건넸다. 적어주고 빨리 처리해. 5분 안에 출발 못하면.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이가 경호 실장의 팔을 뿌리치고 다시 차창에 매달렸다. 돈 필요 없어요, 의사 선생님 불러주세요. 엄마가 숨을 못 쉬어요. 제발. 죽어가요. 아이는 울부짖으며 유리창에 이마를 박고 흐느꼈다. 강지훈은 마침내 서류를 내려놓았다. 그의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었다. 안 실장, 뭐해? 당장 끌어내. 그가 차갑게 명령한 순간이었다. 서하나가 고개를 번쩍 들었다. 어두운 골목에 가로등 불빛이 젖은 아이의 얼굴을 비추었다. 아이는 차 안에 어둠 속에 앉아있는 강지훈을, 그 존재를 꿰뚫어 보듯 똑바로 응시했다. 그 눈, 공포와 절망에 질려 있었지만 그 밑바닥에는
부러질지언정 굽히지 않겠다는 지독한 결의와 고통이 담겨 있었다. 강지훈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9년. 그가 기억에 가장 깊은 곳에 봉인해두었던, 그가 배신자라고 낙인 찍었던 그녀 오유진의 눈과 닮아 있었다. 모든 소리가 멀어졌다. 주주총회, 수백억 원의 계약, 빗소리, 그 모든 것이 순간적으로 정지했다. 그의 뇌가 정지 명령을 내리기도 전에 몸이 먼저 반응했다. 멈춰, 그가 경호 실장에게 말했다. 안 실장은 당황한 표정으로 그를 돌아보았다. 강지훈은 차문 잠금 장치를 풀었다. 묵직한 문이 열리고 차가운 빗줄기가 그의 수백만 원짜리 아르마니 수트 어깨를 적셨다. 그는 차에서 내려 빗물과 눈물로 범벅이 된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자신도 놀랄 만큼 낯설게 울렸다. 어머니, 어디 계시지? 강지훈은 자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자각하지 못했다. 그는 1분 1초를 다투는 사람이었다. 그는 비위생적인 것을 견디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이 낯선 아이의 작은 손에 이끌려 강남의 화려한 불빛 뒤편, 재개발 지구의 어둡고 축축한 골목으로 망설임 없이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진흙탕불이 그의 수제 구두를 더럽혔고 썩은 음식물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그는 오로지 아이의 그 눈동자만을 쫓고 있었다. 안 실장이 다급하게 우산을 받쳐들었지만 그는 이미 비에 젖어 있었다. 9년 전 그가 잃어버렸던 감정의 한 조각이 젖어드는 것 같았다. 골목은 끝없이 이어지는 미로 같았다. 마침내 아이가 곰팡이가 검게 핀 녹슨 철문 앞에서 멈춰 섰다. 반지하, 도시의 가장 낮은 곳이었다. 하나가 문을 열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지독한 가난의 냄새가 강지훈의 얼굴을 덮쳤다. 방 안은 어두웠고 작은 창문으로 새어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이 유일한 광원이었다. 방 한구석, 물이 새어 축축하게 젖은 얇은 이불 더미 위에서 한 여자가 웅크린 채 가쁘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여자는 뼈만 앙상하게 남아 마치 70대 노인처럼 보였다. 엄마, 내가 의사 선생님, 아니, 아저씨 모시고 왔어. 하나가 울며 여자에게 달려갔다. 여자는 힘겹게 눈을 떴지만 초점은 흐릿했다. 여자가 기침을 터뜨렸다. 콜록, 콜록, 끔찍한 소리와 함께 여자가 손으로 입을 막았을 때 그 손가락 사이로 검붉은 피가 쏟아져 나왔다. 강지훈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는 전쟁터 같은 비즈니스 현장은 겪어봤지만 이런 적나라한 죽음과 빈곤의 현장은 처음이었다. 그는 아직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9년 전에 생기 넘치던 오유진은 그곳에 없었다. 뼈와 가죽만 남은 병든 한 여자만이 있을 뿐이었다. 그는 이 끔찍한 광경에서 즉시 벗어나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아이의 절박한 눈빛이 그리고 여자의 피 묻은 손이 그를 붙잡았다. 이성은 당장 이곳을 떠나라고 소리쳤지만 9년 전에 그 눈빛에 대한 빚을 지고 있는 듯한 본능이 그의 손을 움직였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119가 아니었다. 그의 전화는 K퓨처 그룹 소유의 대한민국 최고 VIP 병원인 K퓨처라 병원장 윤 원장에게로 향했다. 윤 원장, 나 강지훈이요.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떨리고 있었다. 지금 당장 응급 환자를 보낼 거요. VIP 스위트, 아니 중환자실로 준비해. 예, 긴급 상황이요. K퓨처 병원 VIP 병동의 공기는 강지훈이 방금 빠져나온 반지하의 그것과는 정반대의 의미로 숨이 막혔다.
값비싼 소독약 냄새와 은은한 아로마 향이 뒤섞인 공기는 완벽하게 통제된 비인간적인 청결함을 뿜어냈다. 서하나는 최고급 가죽 소파 끝에 겨우 엉덩이를 걸치고 앉아 있었다. 아이의 작은 몸은 이 거대하고 차가운 공간 속에서 금방이라도 사라질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젖은 옷은 병원 측에서 제공한 값비싼 아동용 환자복으로 갈아입혀졌지만 그 옷은 아이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코스튬처럼 겉돌았다. 아이는 두려움에 질려 신발 끝만 내려다보며 감히 고개조차 들지 못했다. 강지우는 복도 저편에서 팔짱을 낀 채 응급처치실의 닫힌 문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늦어버린 주주총회와 이 예기치 못한 소동으로 인해 발생할 막대한 손실 계산으로 복잡했다. 그는 이미 비서실장을 통해 병원 원무과에 거액의 치료비를 선결제하도록 지시했다. 그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그가 베풀 수 있는 최대한의 자선이자 9년 전 그 눈빛에 대한 알 수 없는 부채감을 털어버리는 행위였다. 그는 이 모든 일이 10분 안에 끝나고 자신은 다시 완벽하게 통제된 자신의 세계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랐다. 안 실장이 그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 주주총회 측에서 기다리라고 해. 강지훈이 짧게 말을 잘랐다. 그때 응급처치실의 문이 열리고 흰 가운을 입은 중년의 남자가 피곤한 얼굴로 걸어 나왔다. K퓨처 병원장이자 강지훈의 대학 동기인 윤 원장이었다. 그는 강지훈의 유일한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지금 그의 표정은 심각했다. 지훈아, 일단 환자 상태부터 말해야겠다. 그는 회장님이라는 호칭 대신 사적인 자리에서처럼 그를 불렀다. 상태가 아주 안 좋아. 단순한 폐렴이 아니야. 극도의 영양실조와 탈수로 인한 쇼크 직전 상태다. 도대체 이 시대에 어떻게 사람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강지훈은 미간을 찌푸렸다. 그래서 치료는 돈은 얼마가 들든 상관없어. 그냥 살려내. 그의 목소리에는 환자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는 사업가의 조급함이 묻어났다. 윤 원장은 그런 그를 잠시 안타깝게 바라보다가 손에 든 차트를 넘겼다. 치료를 시작하려면 보호자 동의가 필요해. 그런데 이 환자, 신원 조회가 안 돼. 아이가 들고 온 낡은 신분증이 유일한 단서다. 일단 이걸로 접수했는데 이름이 오유진, 31살. 강지훈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온몸의 혈액이 얼어붙는 듯한 감각에 휩싸였다. 시간의 흐름이 비현실적으로 느려졌다. 복도의 소음, 윤 원장의 목소리, 모든 것이 멀리서 들려오는 이명처럼 변했다. 진. 그가 지난 9년간 의식의 가장 깊은 곳에 묻어두고 증오하고 동시에 그리워했던 이름. 그가 성공이라는 마약에 취해 잊으려 발버둥 쳤던 이름. 그는 기계적으로 윤 원장의 손에서 차트를 빼앗아 들었다. 환자 정보란에 서툰 글씨체로 적힌 오유진이라는 세 글자가 그의 눈동자를 불태울 듯이 파고들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가 중얼거렸다. 그의 기억 속 오유진은 가난했지만 세상 그 누구보다 밝고 생기 넘치던 22살의 미대생이었다. 9년 전 자신의 어머니 강소영 회장이 그녀에게 건넨 50억 원. 그는 그 돈이 두 사람의 사랑을 배신한 대가라고 믿었다. 유진은 그 돈을 받고 그 어떤 편지 한 장, 연락 한 번 없이 그의 인생에서 완벽하게 사라졌다. 그 배신감은 강지훈을 지금의 냉혈한 괴물로 만든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 그는 유진이 그 50억으로 어딘가에서 호화롭게 살고 있을 것이라 상상하며 스스로를 채찍질했다. 그런데
지금 반지하, 영양실조, 그리고 피. 지훈아, 왜 그래 아는 사람이야. 윤 원장이 그의 창백한 안색을 살피며 물었다. 강지훈은 대답 대신 응급처치실 유리창 너머를 홀린 듯이 바라보았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뼈만 앙상하게 남은 여자의 얼굴. 9년의 세월과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이 그 아름다웠던 얼굴을 완전히 망가뜨려 놓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친 눈매, 굳게 담은 입술의 선. 그것은 분명 오유진이었다. 배신감보다 더 큰 혼란이 그의 머릿속을 강타했다. 이게 어떻게... 바로 그 순간 정적을 깨고 처치실 내부에서 날카로운 기계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환자 혈압 급격히 저하, 내부 출혈 의심. 간호사의 다급한 외침과 함께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윤 원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재기랄 쇼크 상태에서 내부 출혈이라니. 당장 수혈 준비해 혈액형 확인했습니다. 젊은 인턴이 거의 비명을 지르듯 외쳤다. RH, 널 환자 혈액형. IH, 널 황금의 피입니다. 복도 전체가 얼어붙었다. 황금의 피. 전 세계적으로 극소수만이 가진, 사실상 수혈이 불가능한 혈액형. 윤 원장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이런... 젠장. 당장 혈액권 본부에 연락해 전국 재고 다 뒤져. 소용없습니다. 원장님, 국내 지정 헌혈자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피가 필요한데. 절망적인 보고가 이어졌다. 강지훈은 자신이 지금 무슨 상황에 처해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오유진이, 그 배신자가 지금 눈앞에서 죽어가고 있었다. 그것도 이렇게 허무하게. 그때였다. 소파 구석에서 이 모든 상황을 공포에 질려 지켜보던 서하나가 용수철처럼 튀어나와 윤 원장의 가운을 붙잡고 울부짖었다. 내 피 뽑아주세요. 나도 엄마랑 똑같은 피란 말이에요. 유치원에서 검사했단 말이에요. 제발, 우리 엄마. 아이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채 본능적으로 엄마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 팔을 걷어붙였다. 윤 원장은 처참한 심정으로 아이를 말렸다. 꼬마야, 안 돼. 너는 너무 어려서. 법적으로. 하지만 강지훈은 아이의 그 외침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RH, 눌, 아이도 같은 혈액형이라고 그의 머릿속에서 지난 9년간 닫혀있던 회로가 스파크를 일으키며 연결되기 시작했다. 9년 전, 유진의 실종, 그리고 7살짜리 아이, 아이의 눈, 그리고 RH, 눌, 강지훈, 그 자신 역시 나 대한민국에서 손에 꼽히는 RH, 희귀 혈액형 보유자였다. 비록 널은 아니었지만 유전적으로. 잠깐. 강지훈이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윤 원장의 말을 끊었다. 그의 눈동자는 더 이상 오유진을 향해 있지 않았다. 그는 지금 자신의 눈앞에서 울고 있는 작은 아이, 서하나를 난생 처음으로 제대로 바라보고 있었다. 방금 저 아이도 같은 혈액형이라고 했나? 지훈아, 그게 무슨... 강지훈은 괴물 같은 힘으로 윤 원장의 어깨를 움켜쥐었다. 그의 눈은 이성을 잃은 광기로 번뜩였다. 그가 평생 쌓아 올린 논리와 이성이 이 말도 안 되는 가능성 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윤 원장, 지금 당장 내 개인 연구실로 연락해. 최고 등급 보안이야. 내 혈액, 그리고 저 아이 혈액 당장 친자 확인 검사해. 윤 원장은 친구의 광기 어린 모습에 경악했다. 지훈아, 지금 무슨 소리야. 환자가 죽어가고.
시끄러워. 강지훈이 포효했다. 그는 자신의 피가 이 아이와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하고도 경이로운 가능성에 전율하고 있었다. 당장 검사에 내 모든 권한을 사용해 1시간 안에, 아니 30분 안에 결과 가져와. 그리고 내 피라도 수혈해. 당장. 강지훈은 병원 특실 스위트룸에 마련된 체혈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의 팔에서 굵은 바늘을 통해 검붉은 피가 천천히 생명 유지 장치로 흘러 들어갔다. 윤 원장은 이것이 완전한 해결책이 아니라고 경고했다. 강지훈의 피는 RH 희귀 혈액형이긴 했지만 오유진의 RH 눌과는 맞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당장 쇼크사를 막기 위한 응급수혈로는 없는 것보다는 나은 필사적인 조치였다. 차가운 혈액백이 채워지는 동안 강지훈의 시선은 다친 중환자실 문에 고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그곳에 있지 않았다. 소독약 냄새와 자신의 피가 빠져나가는 감각이 9년 전의 기억을 강제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9년 전 그는 K퓨처 그룹의 황태자이기 이전에 그저 사랑에 빠진 23살의 청년이었다. 오유진, 가난한 고아 출신의 미대생. 그녀는 그가 만나본 그 어떤 여자와도 달랐다. 재벌가의 딸들이 가진 계산적인 순종이나 화려한 치장 대신 그녀에게는 낡은 캔버스화와 물감 냄새, 그리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맑은 눈빛이 있었다. 두 사람의 사랑은 비밀스러웠지만 불같았다. 그는 그녀와 함께라면 그룹의 후계자 자리 따위는 버릴 수도 있다고 진심으로 맹세했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 강소영 회장을 너무 얕봤다. 어머니는 그들의 관계를 한강변에서 몰래 찍힌 파파라치의 사진 한 장으로 알게 되었다. 강소영 회장의 분노는 폭발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얼음처럼 차가웠기에 더 무서웠다. 그녀는 아들인 강지훈에게는 한마디 질책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오유진을 불렀다. 강남의 한 호텔 스위트룸. 오유진은 졸업 작품전에 대해 논의하자는 후원자의 연락을 받고 그 자리에 나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압도적인 아우라를 풍기며 앉아있는 강소영 회장을 마주했다. 강소영 회장은 서론 따위는 꺼내지 않았다. 얼마면 되겠니? 그것이 첫마디였다. 유진은 당황했지만 고개를 저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강 회장은 피식 웃으며 테이블 위로 수표 한 장을 밀었다. 50억 원. 유진은 태어나서 그렇게 많은 0이 붙은 숫자를 본 적이 없었다. 저는 돈 때문에 지훈 씨를 만나는 게 아닙니다.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항변했다. 저희는 사랑. 강 회장의 목소리는 경멸로 가득 찼다. 사랑이라. 너 같은 고아 출신 아이가 감히 내 아들의 미래를 사랑 따위의 단어로 더럽힐 수 있다고 생각했나. 유진은 모욕감에 얼굴이 붉어졌지만 지지 않고 그녀를 노려보았다. 지훈 씨도 저와 같은 마음이에요. 바로 그 순간 강 회장은 결정타를 날렸다. 그녀는 연민이 가득한 완벽하게 연기된 표정을 지었다. 가엾은 아이로구나.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 그녀는 옆에 놓인 서류 봉투를 유진에게 건넸다. 지훈이는 이미 태상그룹의 막내딸과 약혼에 합의했다. 다음 달이면 기사가 나갈 거야. 그 아이, 널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몰라서 나에게 대신 이 일을 맡긴 거란다. 유진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돈 때문이 아니었다. 어머니의 반대 때문도 아니었다. 강지훈이 그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 그가 자신을 정리하기 위해 어머니라는 가장 잔인한 카드를 사용했다는 사실. 아니, 아닐 거예요. 지훈 씨가 직접 내 얼굴을 보고
이 말을 할 만큼 잔인한 녀석은 아니지. 강 회장은 마지막 쐐기를 박았다. 이 50억은 지훈이의 퇴직금이다. 그 아이의 앞길을 막지 말고 이 돈 받고 조용히 사라져 주렴. 그게 네가 그토록 말하는 사랑의 마지막 예일 테니. 유진은 그 자리에서 도망쳤다. 그녀는 수표를 가져가지 않았다. 하지만 강소영은 이미 그녀의 자취방 계약을 해지시켰고 학교에는 자퇴서를 제출해둔 상태였다. 유진은 자신이 버림받았다고, 철저히 배신당했다고 믿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녀는 자신이 지훈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배신자의 아이. 그녀는 그 모든 절망을 짊어지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사라졌다. 강지훈은 그날 이후 유진을 미친 듯이 찾아다녔다. 하지만 그녀는 증발해버렸다. 그리고 얼마 뒤 어머니는 그에게 오유진이 50억을 받고 순순히 사라졌다는 보고서와 함께 돈이 입금된 차명계좌 내역을 보여주었다. 그 순간 강지훈의 사랑은 증오로 변했다. 회장님, 간호사의 목소리가 강지훈을 9년의 지옥에서 끌어냈다. 체열이 끝났다. 바로 그 타이밍에 윤 원장이 창백한 얼굴로 밀봉된 서류 봉투를 들고 뛰어 들어왔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지훈아, 결과 나왔다. 강지훈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마치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수처럼 그 봉투를 노려보았다. 병원 복도의 시간은 멈췄고 오직 그의 심장 소리만이 귓전을 때렸다. 그는 윤 원장의 손에서 봉투를 거의 빼앗다시피 했다. 그의 손가락은 평소 수백억짜리 계약서에 사인할 때와는 달리 종이 한 장을 제대로 찢지 못할 정도로 떨리고 있었다. 그는 봉투를 거칠게 찢어 발겼다. 복잡한 유전자 배열 지도와 의학 용어들이 눈에 들어왔지만 그는 오직 단 한 줄, 마지막 결론만을 찾았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했다. 침부 확률 96.99%. 강지훈의 호흡이 멎었다. 99.99%. 서하나, 그의 딸. 세상이, 그가 서 있던 세상 전체가 발밑에서부터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아니, 무너진 것이 아니었다. 그가 9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이, 그의 성공, 그의 냉소, 그의 증오, 그 모든 것이 거대한 거짓 위에 세워진 신기루였음을 깨달았다. 오유진은 그를 배신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돈을 받고 떠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9년 전, 그 지옥 같던 날, 그의 아이를 뱃속에 품은 채 그에게 버림받았다고 믿으며 도망쳐야만 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의 딸, 7살, 그의 핏줄, 그가 지난 7년간 이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서 왕처럼 군림하는 동안 그의 딸은 가장 낮은 곳, 그 곰팡 내 나는 반지하에서 굶주리고 병들고 그리고 오늘 밤 빗속으로 뛰어들어 낯선 이의 차창을 두드리며 엄마를 살려달라고 애원해야만 했다. 그의 입에서 의미 없는 신음이 터져 나왔다. 배신감보다 더 무서운 죄책감과 그의 어머니 강소영 회장에 대한 살인적인 분노가 그의 온몸을 집어삼켰다. 그는 자신의 팔에 붙어 있던 지혈 거즈를 거칠게 떼어냈다. 바늘구멍에서 피가 배어나와 그의 비싼 셔츠 소매를 적셨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지훈아, 어딜? 윤 원장이 그를 잡으려 했지만 강지훈은 그를 괴물 같은 힘으로 밀쳐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증오로 불타고 있었다. 그는 병원 복도를 질주했다. 직원들이 놀라 허리를 숙였지만 그는 그들을 보지 못했다. 소파 구석에서 겁에 질려 웅크리고 있던 하나가 그의 광기 어린 모습에 놀라 숨을 멈췄다.
강지훈은 그 아이를, 자신의 딸을 차마 마주 볼 수 없었다. 그는 병원 로비를 가로질러 포구 속으로 뛰어들었다. 안 실장이 급하게 차를 대기시켰다. 어디로? 본가 당장 강지훈이 으르렁거렸다. 차는 빗속을 뚫고 총알처럼 질주했다. 강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피가 묻은 DNA 검사 결과지를 움켜쥐었다. 그것은 종이 한 장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어머니에게 내릴 사형 선고문이었다. 평창동의 거대한 저택. 오늘은 강소영 회장이 정적의 인사들을 초청해 주최하는 호화로운 만찬이 열리고 있는 날이었다. 강지훈은 차가 멈추기도 전에 뛰어내렸다. 저택의 문이 열리고 눈부신 샹들리에 불빛과 우아한 클래식 음악,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강지훈은 그 모든 위선 속으로 비에 젖은 채 피 묻은 셔츠를 입은 악마처럼 걸어 들어갔다. 음악이 멎었다. 수백 명의 하객들이 감히 상상도 못할 꼴로 나타난 K퓨처그룹의 황태자를 보며 경악했다. 강소영 회장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강지훈, 이게 지금 무슨... 강지훈은 그 모든 시선을 무시하고 만찬 테이블의 중앙을 가로질러 곧장 그의 어머니에게로 향했다. 그리고 모든 이가 지켜보는 앞에서 피와 빗물에 젖은 DNA 검사 결과지를 그녀의 값비싼 와인잔 옆에 거칠게 내던졌다. 축하드립니다. 강소영 회장님.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도 지옥의 불처럼 뜨거웠다. 손녀딸입니다. 당신이 지난 7년간 저 차가운 길바닥에 내다버린 바로 그 손녀딸입니다. 의식은 아주 느리고 무겁게 늪의 바닥에서 수면으로 떠오르듯 돌아왔다. 오유진이 가장 먼저 느낀 것은 냄새였다. 지독하게 코를 찔렀던 곰팡이 냄새와 빗물이 밴 벽에서 풍기던 축축한 먼지 냄새가 아니었다. 대신 날카롭고도 청결한 낯선 소독약 냄새가 폐부를 파고들었다. 그리고 감각. 빗물이 새어들어와 늘 축축하고 차가웠던 낡은 소미불의 감촉 대신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날 만큼 빳빳하고 부드러운 시트가 살갗에 닿아 있었다. 귓가에서는 빗소리 대신 일정한 간격으로 삑삑거리는 기계음이 울렸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눈꺼풀을 들어 올렸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천국 혹은 지옥의 또 다른 모습이었다. 너무나도 밝은 하얀색 천장. 그녀가 살던 반지하 방의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더 넓어 보이는 낯선 공간. 그리고 창가에 서서 칠흑 같은 어둠 속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는 한 남자의 실루엣. 오유진의 흐릿했던 시야가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그 넓은 어깨, 꽃내산 자세, 값비싼 수트가 만들어내는 냉막한 실루엣. 그녀가 9년간 꿈에서조차 저주했던, 그러나 단 한순간도 잊지 못했던 바로 그 남자, 강지훈이었다. 순간, 9년간의 고통과 배신감이 아니라 그보다 더 원초적인 공포가 그녀의 온몸을 덮쳤다. 하나야. 그녀의 목에서 쉰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내 딸 하나 어딨어? 그녀는 이곳이 어디인지, 자신이 왜 여기 있는지보다 딸의 안위가 먼저였다. 강지훈이 천천히 그녀를 돌아보았다. 9년 만에 마주한 그의 얼굴은 20대의 풋풋함 대신 30대의 냉혹함과 피로가 자리 잡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다. 그가 자신을 배신했다고 믿었던 그날의 차가운 눈빛. 오유진은 공황 상태에 빠졌다. 당신이 왜 여기 하나한테 무슨 짓 했어? 그녀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링거 바늘이 꽂힌 팔이 욱신거리며 그녀를 침대에 도로 묶어두었다.
그녀는 이 남자가 9년 전 자신을 버렸던 것처럼 이제 자신의 유일한 희망인 하나마저 빼앗으러 왔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거의 울부짖었다. 제발, 제발 하나만은 내 딸이야. 당신 같은 사람이 감히 넘볼 수 있는 아이가 아니야. 차라리 날 죽여. 그녀는 이불을 붙잡고 짐승처럼 으르렁거렸다. 강지우는 그녀의 그 절박한 모성애 앞에서 심장이 수천 조각으로 부서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9년 전의 배신자는 그녀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어머니였다.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유진은 그가 다가올수록 더욱 격렬하게 저항하려 했다. 오지마 저리 가. 그는 침대 곁에 멈춰 서서 그녀의 발작적인 저항을 고통스럽게 바라보았다. 유진아, 그가 9년 만에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내가 다 설명할게. 아무도 하나 안 데려가. 내가 지킬 거야. 너도 내가 지킬 거야. 교진말, 유진이 소리쳤다. 당신은 9년 전에도 그렇게 말했어. 날 지킨다고. 그리고 당신 어머니를 보내서 날 쫓아냈잖아. 돈으로. 50억으로 날 샀잖아. 그것이 그녀가 9년간 품어온 그녀를 병들게 한 가장 큰 원망이었다. 강지훈은 눈을 감았다. 그날의 진실을, 이 잔인한 오해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몰랐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아니야, 그게 아니었어. 그는 그날 밤 만찬장에서 어머니에게 던졌던 그 분노 그대로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나는 네가 50억을 받고 떠난 줄 알았어.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는 자신이 유진을 미친 듯이 찾아다녔던 1년의 시간을, 그리고 어머니가 보여준 조작된 차명계좌 내역을, 그리고 그 배신감으로 자신이 어떻게 지금의 괴물이 되었는지를 고백했다. 그리고 유진이 그토 시우앙 선 록 믿었던 태상그룹 딸과의 약혼, 그런 약혼 한 적 없어. 유진아, 단 한순간도. 그것도 전부 어머니의 거짓말이었어. 널 내게서 떼어놓기 위한. 오유진은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녀가 9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 그녀의 증오의 근원이 거짓말이었다고. 그렇다면 그녀가 9년간 지옥 속에서 버텨온 이 모든 고통은 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었나? 아니야, 아닐 거야. 거짓말. 당신이 지금 또 날 속이는 거야. 그녀가 고개를 저었지만 강지훈의 눈동자에 담긴 자신과 똑같은, 혹은 그보다 더한 고통과 후회의 빛을 보았을 때 그녀는 그것이 진실임을 깨달았다. 두 사람은 9년 전 그 거대한 권력과 탐욕에 의해 철저히 농락당한 피해자였다. 미안해, 유진아. 내가 널 9년 동안이나. 강지훈이 그녀의 마른 손을 잡으려 했지만 유진은 그 손길을 피했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대신 텅 빈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며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하하하하하. 9년의 오해. 그 시간 동안 그녀의 아이는 반지하에서 태어났고 굶주렸고, 지금은 하나는 그녀의 웃음이 울음으로 변했다. 우리 하나, 그 아이, 당신 딸이란 말이야. 강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유진아. DNA 검사 했어. 마침내 9년의 긴 오해가 두 사람의 처절한 눈물 속에서 무너져 내렸다. 그들은 서로를 원망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 시각 평창동 저택은 병원 중환자실보다 더 차가운 침묵과 분노로 얼어붙어 있었다. 강소영 회장은 엉망이 된 만찬장을 뒤로하고
자신의 서재에서 법무팀과 홍보팀을 긴급 소집했다. 그녀의 우아하게 빗어 넘긴 머리는 한 올의 흐트러짐도 없었지만 그녀의 눈은 아들에게 공개적으로 모욕당한 분노와 9년 전의 실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냉혹한 현실 인식으로 불타고 있었다. 그녀는 패배를 인정하는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정리하기로 결심했다. 그 계집, 오유진이 틀림없군. 그녀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9년 전에 완벽하게 처리한 줄 알았는데 감히 내 뒤통수를 쳐. 법무팀장이 땀을 닦으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회장님, 강지훈 회장께서 이미 친자 확인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존재가 언론에. 시끄러워. 강소영이 책상을 내리쳤다. 그러니까 지금부터가 중요해. 내 아들은 그 미천한 계집에게 홀려서 잠시 이성을 잃은 거야. 그룹의 총수가 고작 여자 하나 때문에 회사를 위기에 빠뜨리게 둘 순 없지. 그녀는 즉시 첫 번째 명령을 내렸다. 법무팀, 지금 즉시 강지훈 회장의 모든 개인 자산과 내가 신탁한 K퓨처 주식 의결권을 동결시켜 이사회 긴급 소집해. 사유는 총수의 심신미약 및 외부 세력에 의한 경영 판단력 상실이야. 이것은 아들의 돈줄을 끊고 경영권을 박탈하겠다는 선전포고였다. 그녀는 아들마저도 자신의 통제해 있는 자산으로 취급했다. 홍보팀은 홍보실장이 긴장된 얼굴로 나섰다. 지금부터 언론 플레이 시장어. 강소영의 눈이 뱀처럼 번뜩였다. 9년 전 사라졌던 꽃뱀. 오유진. 그녀가 어디서 데려왔는지 모를 아이를 앞세워 K퓨처 그룹의 경영권을 찬탈하려 한다는 스토리를 만들어 그녀가 과거 50억을 받았다는 증거 조작된 증거도 같이 뿌려 그녀를 아이를 팔아 돈을 뜯어내려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여자로 만들어 이것은 오유진의 사회적 매장이었다. 그녀는 아들과 그 여자를 완벽하게 고립시키려 했다. 마지막으로 법무팀. 그녀가 가장 잔인한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가정법원에 긴급 친권 및 양육권 변경 신청을 해 아이의 생모 오유진은 현재 병중불치병일 수도 있다고 흘려 노숙자 상태, 아이를 반지해 방치한 아동학대 정황, 그리고 생부 강지훈은 방금 말했듯 심신미약 상태. 이 둘은 아이를 키울 자격이 없어. 법무팀장이 경악했다. 그럼 누가 양육권을... 강소영 회장이 서늘하게 웃었다. 이 할미가 내 핏줄을 거둬야지. 서하나, 그 아이의 유일한 법적 보호자는 이 강소영기가 될 거야. 같은 시각 병실에서 강지훈은 9년의 오해를 풀고 탈진에 잠든 유진의 손을 가만히 잡고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다고, 이제라도 행복해질 수 있다고, 잠시, 아주 잠시 희망을 품었다. 그때였다. 그의 개인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첫 번째 전화는 은행 프라이빗 뱅커였다. 회장님, 갑자기 모든 신탁 계좌가 동결되었습니다. 두 번째 전화는 홍보실장이었다. 회장님, 지금 인터넷 난리 났습니다. 오유진 9년 만에 아이와 스캔들 기사가. 그리고 마지막 전화, 그의 개인 변호사였다. 강지훈은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았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방금 강소영 회장 측에서 서하나 양에 대한 친권 상실 및 양육권 이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유진 씨를 아동 학대 및 양육 능력 부재로 고소했습니다. 강지훈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떨어졌다. 그는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가족 싸움이 아니었다. 그의 어머니는 돈, 명예, 경영권, 그리고 이제 그의 딸까지 모든 것을 빼앗아가려는 전쟁을 선포한 것이었다. 강지훈의 펜트하우스는 하늘에 떠있는 유리성이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세면을 감싸고 있었고 모든 가구는 만지는 것조차 망설여질 만큼 비싸고 비현실적인 질감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 완벽한 부의 상징은 지난 9년간 오유진과 서하나가 살았던 반지하의 곰팡내 나는 온기와는 정반대의 차가운 고립감을 선사했다. 강소영 회장의 법적, 여론적 공격이 시작된 직후 강지훈은 두 사람을 병원에서 이곳으로 옮겼다. 이곳은 그의 어머니조차 감히 함부로 쳐들어올 수 없는 그만의 요새였다. 하지만 이 요새는 그 안에 갇힌 세 사람에게는 또 다른 감옥과도 같았다. 서하나는 이 거대한 공간을 유령처럼 배회했다. 아이는 방 하나가 예전 집 전체보다 더 큰 이 낯선 공간을 두려워했다. 강지훈은 아이를 위해 백화점의 장난감 코너 하나를 통째로 옮겨온 듯 방 하나를 온갖 인형과 값비싼 교구들로 채웠다. 하지만 하나는 그 어떤 것에도 손을 대지 않았다. 아이는 그저 발목까지 오는 긴 커튼 뒤에 숨어 도시의 불빛이 자신을 집어삼킬 것처럼 반짝이는 유리창을 두려워했다. 아이는 배가 고파도 화장실에 가고 싶어도 낯선 가사 도우미나 딱딱한 표정의 경호원들 앞에서는 입을 열지 못했다. 아이가 원하는 것은 단 하나, 엄마였다. 강지훈은 자신이 완벽한 패배자가 되었음을 인정해야 했다. 그는 수조 원짜리 M&A를 성사시켰고 이사회에 노회한 늙은이들을 굴복시켰다. 하지만 그는 지금 7살짜리 딸아이 하나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서재에서 얼어붙은 자산 명세서와 오유진을 꽃뱀으로 매도하는 악의적인 기사들을 보며 밤을 새우고 있었다. 변호사들은 승산이 희박하다고 했다. 강소영 회장은 이미 오유진이 9년 전 50억을 받았다는 조작된 증거를 법원에 제출했고 여론은 병든 노숙자에게서 아이를 구해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그는 미칠 것 같았다. 지훈 씨. 휠체어를 탄 오유진이 서재 문을 열고 조용히 들어왔다. 그녀는 아직 몸이 완벽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눈빛만은 9년 전보다 더 강인해져 있었다. 그녀는 강지훈의 책상 위에 놓인 한 입도 되지 않은 최고급 저녁 식사를 바라보았다. 그렇게 싸우면 당신이 먼저 죽어요. 강지훈은 붉게 충혈된 눈을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저 아이를 하나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그는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나약함을 고백했다. 내가 산 장난감, 저 비싼 음식, 하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 유진은 희미하게 웃었다. 그 웃음에는 연민이 담겨 있었다. 하나는 당신이 산 장난감이 아니라 당신의 시간을 원해요. 그리고 그 애가 지금 먹고 싶은 건 그런 차가운 스테이크가 아닐 거예요. 강지훈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럼 원하는 게 뭔데? 유진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우리 옛날 집, 그 반지하 근처에 할머니가 하는 작은 포장마차가 있었어요. 하나는 그 할머니가 3,000원에 팔던 맵고 단 떡볶이를 세상에서 제일 좋아했어요. 떡볶이. 강지훈의 머릿속에서 그 단어가 낯설게 맴돌았다. 그는 즉시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 시내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위생적이며 가장 유명한 떡볶이를 당장 공수해 오라고 지시했다.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최고급 유기그릇에 정갈하게 담긴 궁중 떡볶이가 식탁 위에 올랐다. 강지훈은 뿌듯한 마음으로 하나를 불렀다. 하나야, 와서
떡볶이 먹어라. 네가 좋아하는. 하나는 쭈뼛거리며 다가와 그 화려한 음식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다. 이거 아니야. 내가 먹고 싶은 할머니 떡볶이 아니야. 흑. 아이는 다시 커튼 뒤로 도망쳐버렸다. 강지우는 그 자리에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이것이 그의 첫 번째 실패였다. 그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7년 만에, 아니 32년 만에 처음으로 깨달았다. 오유진이 그의 곁으로 다가왔다. 지훈 씨, 하나가 원하는 건 음식이 아니라 기억이에요. 그 냄새, 그 분위기, 그리고 그걸 함께 먹던 나, 비록 가난했지만 그건 우리의 일상이었어요. 그녀는 강지훈의 손을 잡았다. 지금 당신은 하나에게 낯선 침략자일 뿐이에요. 그날 밤 강지훈은 결정을 내렸다. 그는 다음 날 변호사들과의 긴급 회의를 모두 취소시켰다. 그리고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딱 한 가지만 지시했다. 그 떡볶이 포장마차, 우리 옛날 집 근처 당장 알아봐. 그리고 오늘 하루 내 모든 스케줄 비워. 그는 수트를 벗어 던지고 평생 입어본 적 없는 낯선 청바지와 면 티셔츠를 입었다. 그리고 그는 하나에게 다가가 어색하게 손을 내밀었다. 하나야, 가자. 떡볶이 먹으러. 강지훈은 자신의 마이바흐가 아닌 안 실장이 운전하는 평범한 세단 뒷좌석에 앉았다. 하나는 여전히 경계하며 창밖만 바라보았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강지훈이 9년 전 유진과 헤어졌던, 그리고 하나가 7년간 자라난 그 재개발 동네였다. 여전히 구준비가 내리고 있었고 공기는 눅눅했다. 차가 멈춘 곳은 비닐 천막으로 겨우 비를 가린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포장마차 앞이었다. 떡볶이를 팔던 할머니가 갑자기 나타난 고급 세단과 검은 양복의 경호원들을 보며 질겁했다. 강지훈은 난생 처음으로 이런 곳에 발을 들여놓았다. 떡볶이 2인분 포장. 안에서 먹고 가. 하나가 그의 손을 뿌리치고 천막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할머니다. 아이는 할머니에게 와락 안겼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 그동안 어디 갔었어. 엄마는 괜찮고.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하나의 젖은 머리를 쓰다듬었다. 강지훈은 그 따뜻한 광경을 차가운 빛 속에서 비참한 이방인처럼 서서 바라보았다. 그는 천천히 천막 안 낡고 삐걱거리는 플라스틱 의자에 그의 수백만 원짜리 청바지를 입고 앉았다. 할머니가 검은 비닐봉지에 담긴 떡볶이와 어묵 국물을 그들 앞에 툭 내려놓았다. 하나는 기다렸다는 듯이 작은 손으로 떡볶이를 집어 입안 가득 넣었다. 아, 매워. 맛있어. 아이는 비로소 그 펜트하우스에서는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아이 같은 환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는 떡볶이 하나를 집어 강지훈의 입 앞으로 내밀었다. 아저씨도 먹어봐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강지훈은 잠시 망설였다. 이 위생 상태를 알 수 없는 새빨간 소스에 범벅이 된, 하지만 그는 딸아이의 그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천천히 입을 벌려 그것을 받아먹었다. 맵고 달고 그리고 이상하게도 눈물이 날 것 같은 맛이었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오는 길, 하나는 그의 옆에서 지쳐 잠들었다. 강지훈은 그제야 아이를 제대로 관찰할 수 있었다. 유진을 닮은 갸름한 턱선, 그리고 자신을 닮은 고집스러운 콧날. 그는 자신의 무릎에서 잠든 이 작은 생명체의 무게를
청은망은의 책임감과 함께 느끼고 있었다. 펜트하우스에 도착했을 때 유진이 휠체어를 타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떡볶이 소스가 묻은 아들의 입가를, 그리고 잠든 하나의 평화로운 얼굴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제야 조금 아빠 같네. 그날 밤 강지훈은 서재가 아닌 하나의 방문 앞 소파에서 잠들기로 했다. 법적 싸움은 여전히 지옥 같았고 그의 어머니는 호시탐탐 하나를 빼앗을 기회만 노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그 이유를 찾았다. 하나가 한밤중에 악몽이라도 꾼 듯 칭걸거리며 방에서 나왔다. 아이는 소파에서 불편하게 잠든 강지훈을 발견했다. 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방에서 가장 부드러운 담요를 가져와 그 어색한 아빠의 몸 위에 덮어주었다. 강지훈은 인기척의 잠결에 눈을 떴지만 아이를 놀라게 하지 않기 위해 그대로 눈을 감고 있었다. 아이는 그의 곁에 쪼그리고 앉아 그가 정말 잠들었는지 확인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모기 소리만 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자자요, 아빠. 아이는 다시 총총걸음으로 방에 들어갔다. 강지훈은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 있었다. 아빠, 그 한마디, 9년의 증오, 32년의 냉소, 수조원의 자산, 그 모든 것이 그 한마디, 틴, 툭, 치으치응, 육, 뒤 앞에서 무너져 내렸다. 그는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어깨를 들썩였다. JK 퓨처 그룹의 냉혈한 총수는 그날 밤 처음으로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 울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포기해야 할지, 그리고 무엇을 지켜야 할지 완벽하게 깨달았다. K퓨처 그룹 임시 주주총회장. 대한민국의 경제가 이 작은 강당 안에서 결정되는 듯 공기는 수백 명의 숨소리와 긴장감으로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다. 플래시 세례가 쉴 새 없이 터졌고 대주주들과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경제부 기자들의 날카로운 시선이 단상 위 2개의 의장석을 향해 있었다. 하나는 그룹의 여제 누디 강소영 회장의 자리였고 다른 하나는 그녀가 폐위시키려는 황태자 강지훈의 자리였다. 오늘은 어머니와 아들 간에 대한민국 재계 역사상 가장 추악하고 잔인한 경영권 다툼의 결판이 나는 날이었다. 강소영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그녀는 아들의 모든 의결권을 동결시켰고 이사회의 과반수를 자신의 충견들로 채워두었다. 오늘 이 자리는 강지훈을 공식적으로 끌어내리고 자신이 그 미친 아들을 대신해 그룹을 정상화시키겠다고 선언하는 완벽하게 짜인 각본의 마지막 장이었다. 그녀는 우아한 진주 목걸이를 매만지며 텅 빈 아들의 자리를 경멸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강지훈이 이 자리에 나타나지 못할 것이라 확신했다. 돈줄이 막히고 언론에 여자에게 홀린 멍청이로 낙인 찍힌 그가 감히 이 무대에 설 용기가 없을 터였다. 시간이 되었으니 강소영이 마이크를 잡고 일어서려던 순간이었다. 잠깐 강당의 육중한 뒷문이 열리고 모든 카메라가 일제히 그곳을 향했다. 강지훈이었다. 그는 변호사 한 명조차 대동하지 않은 채 홀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며칠 전 만찬장에서 보았던 비에 젖고 피에 물든 광기 어린 모습이 아니었다. 그는 완벽하게 재단된 다크 네이비 수트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황태자가 아니었다. 그의 눈에는 아빠라는 단어의 무게를 깨달은 모든 것을 잃을 각오가 된 한 남자의 차갑고도 비장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강지훈은 수백 개의 플래시 세례를 뚫고 당당하게 단상 위로 걸어 올라가 자신의 자리에 앉았다.
강소영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었다. 저 오만한 눈빛. 그녀는 아들이 마지막 발악을 하러 왔다고 판단했다. 흥미롭구나. 그녀가 마이크에 대고 속삭이듯 말했다. 네가 감히 이 자리에 설 수 있을 줄은 몰랐다. 강지훈은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정면의 주주들을 바라보며 마이크를 잡았다. 시작하시죠, 회장님. 꾸며낸 연극의 마지막 장을. 강소영은 그 말에 피식 웃으며 의장의 권한으로 먼저 발언대에 섰다. 그녀는 완벽한 연기자였다. 그녀는 슬픔과 실망, 그리고 그룹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심정이 뒤섞인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저는 오늘 K퓨처 그룹의 회장으로서가 아니라 한 어미로서 이 참담한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는 강지훈이 어떻게 오유진이라는 불순한 여자에게 현혹되었는지, 어떻게 회사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하여 그 여자의 병원비를 지불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룹의 중요한 회의들을 팽개치고 아이 노름에 빠져 회사를 위기에 빠뜨렸는지를 조작된 증거와 감정적인 호소로 엮어냈다. 제 아들 강지훈 회장은 현재 정상적인 경영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녀는 눈물을 훔치는 신용까지 하며 이사회가 제출한 강지훈 회장 해임 결의안을 스크린에 띄웠다. 그룹의 미래를 위해 고통스럽지만 이 어미가 이 독배를 마시겠습니다. 강당은 술렁였다. 완벽한 시나리오였다. 이제 강지훈은 그저 여자에게 홀려 회사를 말아먹은 한심한 재벌 3세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모든 시선이 강지훈에게로 향했다. 그가 과연 이 어머니의 치명적인 연기에 어떻게 반박할 것인가? 강지훈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반대편 발언대로 걸어 나갔다. 그는 단 한 장의 서류도 들고 있지 않았다. 그는 마이크 앞에 서서 잠시 강당을 둘러보았다.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냉혹한 얼굴들, 그리고 저편에서 승리를 확신하며 자신을 내려다보는 어머니. 강소영, 강지훈은 심호흡을 한 뒤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첫마디는 모두의 예상을 완벽하게 벗어나는 것이었다. 예, 모두 사실입니다. 강당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강소영조차도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변명 혹은 반박을 예상했지 자백을 예상한 것은 아니었다. 방금 강소영 회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회사 자금을 유용했습니다. 제 딸아이의 어머니 오유진 씨의 병원비로 사용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미친 듯이 터져 나왔다. 이것은 자폭이었다. 그리고 저는 회의에 빠졌습니다. 제 딸아이와 떡볶이를 먹기 위해서였습니다. 주주들 사이에서 실소와 함께 노골적인 분노가 터져 나왔다. 저 미친놈, 당장 끌어내 강소영의 입가에 승리의 미소가 번졌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강지훈의 목소리가 강당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저의 해임을 논의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내 들었다. 제가 그 돈을 쓰기 훨씬 전부터 이 회사의 돈이 어떻게 더럽게 유용되어 왔는지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USB를 단상 위 노트북에 꽂았다. 강소영은 그제야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뭐 하는 짓이야 당장. 하지만 이미 늦었다. 강당의 거대한 스크린에 강소영 회장이 그토록 감추려 했던 비밀이 적나라하게 투사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강소영 회장의 지시로 지난 10년간 운영되어 온 수백억 원대의 비자금 계좌 내역이었다. 주가 조작, 정계 로비,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뜬 항목, 오유진 및 서하나,
9년간 거주지 추적 및 은폐 비용, 매월 500만 원, 500만 원, A급 보안. 강당은 폭발했다. 비자금만으로도 충격이었지만 마지막 항목은 강소영 회장이 9년 전부터 오유진의 존재를, 그리고 심지어 서하나라는 아이의 존재까지 알면서도 그들을 고의로 추적하고 은폐해왔다는 완벽한 증거였다. 그녀가 연단에서 흘렸던 눈물은 아들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눈물이 아니라 자신의 범죄가 탄로날까 두려워하는 악어의 눈물이었음이 증명되는 순간이었다. 저건 조작이야. 저건 모함이야. 강소영이 비명을 질렀다. 조작이라고요. 강지훈이 그녀를 차갑게 돌아보았다. 그렇다면 이것도 조작입니까? 어머니, 그가 스크린에 다음 자료를 띄웠다. 그것은 9년 전 강소영이 오유진에게 50억을 건네며 지훈이가 보냈다고 거짓말을 하던 그날의 호텔 스위트룸 CCTV 녹화본이었다. 강소영 자신이 증거로 남기기 위해 보관해 두었던 것을 강지훈이 내부 감사를 통해 확보한 것이었다. 강소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저는 제 딸을 위해 회사의 돈을 썼습니다. 강지훈이 마이크에 대고 포효했다. 하지만 당신은 당신의 탐욕을 위해 내 여자를 내쫓고 내 딸을 7년간 저 지옥 같은 반지하에서 굶주리게 만들었어. 누가 진짜 이 회사를 망친 괴물입니까?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어머니라 부르지 않았다. 그는 이성을 잃은 괴물이 되어버린 한 여자, 강소영을 심판대에 세웠다. 강당은 아비규환이 되었다. 주주들은 분노했고 기자들은 이 재벌가의 막장 드라마에 흥분했다. 강지훈은 그 혼돈의 한가운데서 다시 한번 모두를 충격에 빠뜨릴 마지막 선언을 했다. 그는 연단에서 내려와 의장석에 망연자실하게 앉아있는 강소영을 지나쳤다. 그리고 마이크를 집어들었다. 제요, 강지훈은 오늘부로 K퓨처 그룹의 회장직을 사임합니다. 모든 소리가 멎었다. 강소영조차도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바라보았다. 모든 것을 이겼는데 왜? 그리고 강지훈이 강당을 나가는 문을 향해 걸어가며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K퓨처 그룹의 대주주로서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강소영 현 회장을 업무상 횡령, 배임, 그리고 주가 조작 혐의로 검찰에 고발합니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강당의 문이 열리고 그는 그가 32년간 갇혀 살았던 돈과 권력으로 빚어진 거대한 성을 제 발로 걸어나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 강당 안에서는 뒤늦은 고함과 비명, 그리고 수백 개의 플래시가 터지는 소리만이 아수라장처럼 울려 퍼졌다. 주주총회장의 육중한 문이 닫힌 순간 K퓨처 그룹의 시간은 멈췄다. 아니, 과거로 역류하기 시작했다. 강지훈의 폭탄 선언과 자진 사임, 그리고 친모 고발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은 그날 오후 대한민국 증권시장을 강타했다. K퓨처 그룹의 주가는 개장 30분 만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될 만큼 수직으로 폭락했다. 총수 일가의 동반 자폭, 왕좌를 버린 아들, 몰락하는 제국과 같은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모든 경제지와 사회면을 뒤덮었다. 그날 저녁, 강소영 회장은 비자금 조성 및 주가 조작, 아동복지법 위반 양육권 남용 시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긴급 체포되었다. 화려한 드레스 위에 수갑이 채워지는 그녀의 모습은 한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상징적인 장면이 되었다. 강지훈은 그 모든 혼돈의 중심에서 연기처럼 사라졌다. 그는 그를 32년간 가두었던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던 그 차가운 펜트하우스를 미련 없이 떠났다. 그와 오유진,
그리고 서하나는 언론의 눈을 피해 서울 근교 북한강이 멀리 내려다 보이는 작은 2층 집으로 거처를 옮겼다. 그 집은 9년 전 가난한 미대생이었던 오유진이 스케치북에 장난처럼 그리던 꿈의 집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그곳에는 화려한 대리석이나 값비싼 예술품 대신 따뜻한 원목 바닥과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커다란 창문이 있었다. 그곳에서 세 사람은 난생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이름의 일상을 시작했다. 강지훈에게 평범한 삶은 가장 어려운 도전이었다. 그는 더 이상 회장님이 아니었다. 수십 명의 비서와 수행원 없이 그는 아침 6시에 일어나야 했다. 그의 첫 번째 임무는 집에서 20분 거리에 있는 작은 공립학교에 하나를 데려다 주는 것이었다. 수백만 원짜리 수트 대신 어색한 면바지와 스웨터를 입은 그는 다른 학부모들 사이에서 완벽한 이방인이었다. 그는 다른 아빠들이 아이의 가방을 들어주며 뽀뽀를 하는 모습을 신기한 외계 생명체를 관찰하듯 훔쳐보았다. 그는 그저 다녀와라, 서하나 라고 말하는 것이 전부였지만 하나는 그 무뚝뚝한 배웅에도 세상을 다 가진 듯 웃으며 학교로 뛰어들어갔다. 그의 두 번째 도전은 요리였다. 그는 평생 누군가를 위해 음식을 만들어 본 적이 없었다. 그가 야심차게 시도한 아빠표 계란말이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검은색 덩어리가 되었다. 하지만 하나는 그것을 포크로 콕 찍어 맛보고는 우와, 아빠가 만든 건 석탄 맛이 나 라고 외치며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에 강지훈은 자신이 32년간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가슴 밑바닥부터 차오르는 충만함을 느꼈다. 휠체어에서 일어나 이제는 지팡이의 의지에 걸을 수 있게 된 오유진은 그 서툰 두 부녀의 모습을 바라보며 9년 만에 처음으로 고통이나 원망이 아닌 순수한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들이 그렇게 세상과 단절된 평화 속에서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만들어가는 동안 그들이 떠나온 제국 K퓨처는 뿌리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 두 명의 강씨 총수가 동시에 사라진 그룹은 완벽한 무정부 상태였다. 강소영 회장의 충견이었던 이사들은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분열했다. 그룹의 심장인 전략기획실은 마비되었고 수십조 원 규모의 해외 계약들이 줄줄이 파기되기 시작했다. 하이에나처럼 기회를 엿보던 경쟁사들은 이 거대한 공룡의 시체를 뜯어먹기 위해 사방에서 달려들었다. K퓨처의 몰락은 이제 시간 문제처럼 보였다. 그제야 이사들은 깨달았다. 강소영의 독선도 끔찍했지만 강지훈의 부재는 그룹의 죽음 그 자체라는 것을 그들은 강지훈이 단순한 재벌 3세가 아니라 그룹의 모든 핵심 기술과 미래 전략을 홀로 설계하고 이끌어온 천재적인 두뇌였음을 뒤늦게 인정한 것이다. 그들은 강지훈을 폐위시키려 했던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저주했다. 이대로 그룹이 무너지면 그들 역시 모든 것을 잃고 검찰의 칼날 위에 서게 될 터였다. 그들은 살아남아야 했다. 그리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그들이 내쫓았던 강지훈뿐이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 재계 역사상 가장 굴욕적인 순례가 시작되었다. 강지훈의 해임 안에 찬성표를 던졌던 바로 그 이사들이 자신들의 값비싼 검은색 세단을 이끌고 비포장도로가 섞인 그 시골 마을의 좁은 길을 따라 강지훈의 작은 집 앞으로 모여들었다. 최고급 수트를 차려입은 대여섯 명의 중년 남자들은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평화로운 잔디밭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죽음의 사자들처럼 보였다. 그들은 차마 초인종을 누르지 못하고 자신들의 운명이 걸린 그 문 앞에서 안절부절 못했다. 강지훈은 뜰에서 하나와 함께 작은 텃밭에 물을 주고 있었다.
그의 손과 바지는 흙투성이가 되어 있었다. 이사들은 그 흙투성이의 남자가 불과 몇 주 전 자신들 위에 군림하던 그 냉혹한 회장이라는 사실을 즉각 인지하지 못했다. 강지훈이 먼저 그 침묵을 깼다. 그는 물뿌리개를 내려놓고 장갑을 벗으며 그들에게 다가왔다. 무슨 일들이요?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이사들은 그 앞에서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회장님. 그들의 목소리는 절박함으로 떨리고 있었다. 제발 그룹으로 돌아와 주십시오. 가장 연장자인 김 부회장이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애원했다. 저희가 다 잘못했습니다. 회장님 없이는 그룹이 이대로 공중분해될 위기입니다. 돌아오셔서 제발 이 사태를 수습해 주십시오. 또 다른 이사가 거들었다. 돌아오시기만 한다면 회장님의 모든 요구를, 아니, 정원을 위임하겠습니다. 이사회의 모든 권한을 회장님께 넘기겠습니다. 그들은 이제야 그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지만 너무 늦었는지도 몰랐다. 강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이사들의 그 절박하고 탐욕스러운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시선을 돌려 그들 뒤편 나무 그네에서 이 낯선 풍경을 불안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 하나를 보았다. 현관문 앞에서는 오유진이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한, 그리고 그를 전적으로 믿는다는 듯한 눈빛으로 그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이 평화를, 이 흙냄새와 딸아이의 웃음소리와 유진의 따뜻한 시선이 있는 이 삶을 지키고 싶었다. 그는 다시는 그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어머니가 망쳐놓은, 그리고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를 이대로 무너지게 둘 수도 없었다. 그때 오유진이 천천히 그에게로 걸어왔다. 그녀는 이사들에게 가볍게 목례를 한 뒤 강지훈의 흙 묻은 손을 자신의 깨끗한 손으로 조용히 감싸 쥐었다. 지훈 씨. 그녀가 그를 바라보며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해요. 그녀는 그의 가슴에 귀를 대듯 속삭였다. 하나와 나는 여기서 언제나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우리는 이제 괜찮아요. 유진의 그 한마디가 그의 마지막 망설임을 결정했다. 강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사들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흙투성이의 아빠가 아니었다. 9년 전의 그 차갑고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총수의 눈빛으로 돌아와 있었다. 좋소, 돌아가지. 이사들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단, 그의 목소리가 그들의 기쁨을 잘랐다. 조건이 하나 있어. 강지훈이 K퓨처그룹의 본사 40층 회장 집무실로 돌아왔을 때 공기는 한 달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이 차가운 성체는 그가 떠나기 전과 마찬가지로 서울의 정형을 발 아래에 두고 있었지만 이곳의 주인은 더 이상 이 제국의 황제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이 거대한 배의 항로를 수정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을 쥔 선장으로 돌아온 것이었다. 그가 소집한 첫 번째 이사회, 그를 배신했던, 그리고 그에게 무릎을 꿇었던 이사들은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수처럼 그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다. 강지훈은 그들의 얄팍한 충성심이나 두려움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는 회의를 시작하자마자 구조조정 전문가와 법무팀이 밤새 작업한 두꺼운 보고서를 테이블 위에 던졌다. 오늘부로 K퓨처그룹의 헌법을 바꿀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이사들을 압도했다. 그것은 경영권 승계나 이익 배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강소영 회장 라인으로 분류되었던 모든 임원, 그리고
이번 사태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여 그룹의 도덕성을 훼손한 모든 인력은 오늘부로 해임 혹은 대기 발령 조치합니다. 그것은 피해 숙청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탐욕을 위한 숙청이 아니라 썩은 살을 도려내는 외과 수술이었다. 이사들은 경악했지만 감히 반대 의견을 내지 못했다. 강지훈은 그들의 동의를 구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가 떠나기 전 북한강의 그 작은 집 앞에서 받아낸 정원 위임장을 이미 손에 쥐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본론을 꺼냈다. 내가 돌아온 조건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승인을 받아야겠소. 한 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조건이라 하시면 당연히. 그들은 강지훈이 자신의 개인 재산을 늘리거나 막대한 보너스를 요구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강지훈의 조건은 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나는 내 개인 자산의 50%를 그리고 강소영 회장에게서 상속받게 될 모든 재산을 전액 출연하여 하나유진 재단을 설립할 것을 조건으로 걸었소. 이사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수조원, 한 개인이 평생 만져볼 수도 없는 돈을 그는 조건이라는 이름으로 내놓겠다고 하고 있었다. 그 재단은 이 나라의 모든 서하나와 오유진들, 즉 돈과 권력이 없다는 이유로 사회의 가장 어두운 반지하로 내몰린 미혼모와 그 아이들을 K퓨처 그룹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빚을 갚는다는 심정으로 지원하게 될 거요. 그것은 단순한 사회공헌이 아니었다. 그것은 강지훈 자신의 속죄선언이자 그룹의 존재 이유를 뿌리부터 바꾸겠다는 혁명선언이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 발표를 했다. 그 재단의 이사장은 내가 아니라 이 모든 고통을 직접 겪어낸 그리고 돈의 가치가 아니라 사람의 가치를 아는 유일한 사람 오유진 씨가 맡게 될 거요. 이사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은 깨달았다. 강지훈은 왕이 되기 위해 돌아온 것이 아니라 왕국 자체를 바꾸기 위해 돌아온 것이었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렀고 계절이 2번 바뀌었다. 강소영 회장에 대한 재판은 세간의 관심 속에서 끝이 났다. 그녀는 횡령, 배임, 주가 조작 등 대부분의 혐의가 인정되었지만 고령의 나이와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결국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돈, 명예, 권력, 그리고 아들까지도. 그녀는 평창동 저택이 압류되고 사회적 명예가 실추되자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최고급 요양병원에 스스로를 유폐했다. 그녀의 병실은 여전히 5성급 호텔처럼 호화로웠지만 그곳을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강지훈은 그곳을 단 한 번 찾아갔다. 가을이 깊어진 어느 날 오후였다. 창밖으로 붉게 물든 단풍이 지고 있었지만 병실 안의 공기는 차갑고 무균적이었다. 강소영은 1년 전에 그 카리스마 넘치던 여자가 아니라 그저 늙고 병약해진 모든 것을 포기한 노파의 모습으로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다 아들의 기척을 느꼈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왔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낙엽처럼 바싹 말라 있었다. 강지훈은 그녀의 뒤에 서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용서, 그 단어는 두 사람 사이에 존재하지 않았다. 강지훈은 용서하러 온 것이 아니었고 강소영은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 하나는 강지훈이 침묵을 깼다.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시끄럽다고 짜증을 내면서도 곧잘 칩니다. 그것은 아들이 어머니에게 건네는 아주 사소하고도 유일한 소식이었다. 강소영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 같았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유진 재단에서 이번 달에
첫 번째 보금자리 주택이 완공됩니다. 당신이 9년 전 오유진 씨에게 주려 했던 그 50억으로 수십 명의 아이들이 새로운 집을 얻게 되었습니다. 강소영은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도 슬픔도 아닌 텅 빈 공허함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게 네가 원하던 복수냐? 이 어미의 돈으로 그 미천한 것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것. 강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복수였다면 당신이 가장 고통스러울 방법을 찾았겠죠. 이건 복수가 아닙니다. 그냥 정리입니다. 당신이 망쳐버린, 그리고 내가 외면했던 그 시간들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아주 길고 지루한 정리일 뿐입니다. 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입을 다물었다. 그는 어머니에게 가벼운 목례를 하고 병실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소리.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이었다. 완전한 용서는 없었지만 강지훈은 비로소 그 지독했던 어머니의 그림자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졌다. 그리고 다시 1년이 흘렀다. 봄바람이 기분 좋게 불어오는 5월의 주말. 서울숲공원은 하나유진재단이 주최하는 제1회 싱글마마의 행복나들이 행사로 활기가 넘쳤다. 공원 곳곳에 설치된 파란색 배너가 바람에 펄럭였고 수백 명의 아이들이 잔디밭을 뛰어다니며 웃음소리를 터뜨렸다. 이곳은 더 이상 재벌그룹의 생색내기용 행사가 아니었다. 과거의 오유진처럼, 그리고 과거의 서하나처럼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 서로를 의지해 살아온 가족들이 오늘 하루만큼은 세상에 편견 없이 마음껏 웃고 떠드는 그들만의 축제였다. 저편의 간이 무대 위에서 한 여성이 마이크를 잡고 행사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었다. 그녀는 9년 전의 그늘과 병색은 온데간데 없이 건강하고 환한 미소로 좌중을 압도하고 있었다. 하나유진 재단의 이사장 오유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구의 연인이나 누구의 딸의 어머니가 아닌 수백 명의 또 다른 유진과 하나들을 이끄는 강인하고 독립적인 리더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연설이 끝나자 사람들은 진심 어린 박수를 보냈다. 그 무대를 잔디밭 한쪽 구석에서 한 남자가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강지훈이었다. 그는 여전히 K퓨처 그룹의 회장이었지만 오늘 그의 옷차림은 딱딱한 수트가 아닌 편안한 면바지에 스웨터 차림이었다. 그는 더 이상 이 행사의 주최자나 후원자가 아닌 그저 하나의 아빠이자 유진의 남편으로서 그 자리에 와 있었다. 그의 옆에는 어느새 8살이 되어 따은 머리가 훌쩍 길어진 하나가 앉아 있었다. 아빠 저무 하나가 그의 스웨터 자락을 잡아당겼다. 엄마 연설 끝났어. 우리도 이제 솜사탕 먹으러 가자. 하나가 강지훈의 손에 억지로 분홍색 솜사탕을 쥐어주고는 깔깔거리며 잔디밭을 가로질러 뛰어갔다. 강지훈은 끈적거리는 솜사탕을 들고 어쩔 줄 몰라 하며 그 뒤를 허둥지둥 따라갔다. 서하나 뛰지 마. 또 넘어지면 어떡해. 그 목소리에는 9년 전, 아니 2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따뜻한 아빠의 걱정이 가득했다. 오유진이 무대에서 내려와 그들의 모습을 보고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땀으로 젖은 강지훈의 이마를 손수건으로 닦아주었다. 회장님, 솜사탕 하나에 아주 그룹이 망한 표정이네요. 강지훈은 솜사탕 대신 그녀의 손을 낚아채듯 잡았다. 놀리지 마. 당신이 저 괴물을 만들어 놨잖아. 그가 장난스럽게 하나를 턱짓했다. 세 사람은 잔디밭에 털썩 주저앉았다. 유진이 싸운 삼성급 셰프의 요리가 아닌 조금은 짰지만 정성이 담긴 김밥을 나누어 먹었다. 하나는 김밥을 먹다 말고
두 사람의 사이에 끼어들어 양팔로 그들의 목을 끌어안았다. 엄마, 아빠, 나 세상에서 지금 제일 행복해. 아이여의 맑은 웃음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퍼져나갔다. 강지우는 그런 하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유진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그것은 9년의 오해와 고통, 그리고 2년의 치유와 속죄가 모두 담긴 깊고도 따뜻한 입맞춤이었다. 그들은 더 이상 세상의 가장 높은 곳에 있던 재벌 총수와 가장 낮은 곳에 있던 노숙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그 지독했던 폭우 속에서 서로를 알아보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마침내 가족이라는 이름의 온전한 구원을 이룬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었다.